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오후 3시 34분 조지아주 애틀란타 존스크릭의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 클럽 안쪽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처가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는 단 두 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삶을 마감하려 한다. 홀로 남겨질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제임스 최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75만 달러짜리 저택의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여름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나지막하게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임스 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6년간 스와니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곧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를 따라 미국 땅을 밟았던 그 소년의 시간부터 테네시 대학교 멤피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애틀란타 근교의 치과를 열었던 그 청년의 시간까지 한인 공동체의 모범적인 의사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이 짧은 문장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한인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는 라스베이거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이민자의 표본처럼 소개했습니다. 26년간 한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신 제임스 최 원장님이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그 칭찬의 말들이 그에게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제임스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홀로 남겨질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 이 문장에는 그만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왜곡된 보호 본능이 만들어낸 논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거실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3시 35분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란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의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 14분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 클럽의 고급 주택가에 경찰차 2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확인, 웰빙 체크였으니까요. 40분 전에 받은 그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오랜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고 당장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떨리는 목소리는 경찰들의 출동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전 확인차 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뒷마당의 창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는 트렁크가 열린 채 주차되어 있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여행 가방이 차 트렁크 옆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 하나가 화면이 꺼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경찰관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후 4시 17분, 경찰은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미성년자 1명이었습니다. 제임스 최와 그의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었습니다. 방 안은 폭력의 흔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은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바이올린이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이것은 가정 내 살인,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가족을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강제로 열린 문이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도난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경 과학수사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폴리스라인 뒤에서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클럽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애틀란타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동네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좋은 학군과 안전함 때문에 선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제임스의 핸드폰을 증거품으로 수거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후 3시 34분에 발송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삶을 마감하려 한다. 홀로 남겨질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 이 짧은 메시지가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차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가정이었는데 무엇이 이 비극을 불러온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40분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으로 말입니다.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제임스 최는 라스베이거스에 있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열린 한인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 그는 갑자기 항공편을 변경했습니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요? 토요일 오전,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였습니다. 제임스는 성공한 이민자 사례 패널 토론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했습니다.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진행자의 마지막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원장님, 다음 10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스크린에는 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괜찮아 보이는구나. 무대의 조명이 덥고 건조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은 미지근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사 앱을 열었습니다. Change Flight 버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주저하는 손가락은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오후, 리셉션 라운지에서였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인 공동체의 한 어른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요즘 컨디션은 어떤가? 제임스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달 전화통화 중에 요즘 좀 힘들다고 중얼거렸던 걸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말게. 당신 같은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잖아. 제임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푸념한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버텨줘야지. 우리 한인 사회 체면이 달린 문제야. 그 순간 제임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들다는 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체면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계속 잘 버텨주길 바란다는 것을. 그렇게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제임스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스탠딩 테이블에서였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봤어? 지난달 LA 롤링힐스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제임스도 그 기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인 보석상이 가족과 함께 세상을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3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겉으론 다 괜찮아 보였대. 그 말이 제임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겉으론 다 괜찮아 보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년간 성공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175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딸은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제임스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Change Flight 버튼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권 변경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보딩 패스가 재발급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애틀란타로 돌아가는 항공편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제임스는 애틀란타 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동부표준시로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캐리어의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4시간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린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고 싶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홀로 남겨둘 수 없다는 것, 그의 왜곡된 논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시간 후, 그는 3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제임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 부모님을 따라 미국 땅을 밟은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ESL 교실에서의 첫 학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실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청소기 소리가 낮게 돌아가고 있었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제임스는 더듬거렸습니다. 교실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어색한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농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왜 웃는지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안전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임스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실수하지 않기, 뒤처지지 않기. 이민자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익히려고 밤늦게까지 사전을 뒤졌습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숫자는 언어의 장벽이 없었으니까요. 과학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과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그를 더욱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임스는 완벽한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행동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이민자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치과대학 진학도 그런 맥락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치과의사는 미국에서도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확실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 같았습니다. 16살 소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완벽주의가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방패가 언젠가는 자신을 가둘 감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완벽주의 소년은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테네시 대학교 멤피스 치과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제임스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민 온 지 몇 년 만에 아들이 의사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치과대학 시절 제임스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수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꼼꼼했고 환자들에게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갓 졸업한 제임스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의 스완이라는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었고 치과 개업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성격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환자들이 늘어났고 미국인 환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치과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했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제임스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치과의사는 물론 한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성공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년회의소 간사로 활동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직도 맡았습니다. 지역 한인회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인신문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성공한 이민자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젊은 한인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175만 집도 그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 클럽 내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제임스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원장님이라는 호칭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민자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실망, 공동체의 체면 실추, 가족의 명예훼손,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6년간 쌓아온 성공이 이제는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대를 받았고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할 권리도 약해질 권리도 없었습니다.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전문적이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언제나 든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성공한 남편으로서, 모범적인 아버지로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약함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습니다. 제임스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제임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결혼 후였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은 한인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완벽주의 성향을 이해했고 그의 치과 운영을 뒤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후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보낸 긴 시간들,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제임스의 손은 떨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바라보며 제임스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어떤 어려움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딸은 자라면서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아내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주었습니다. 최신 악기는 물론 연습실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의 첫 리사이트를 보던 날, 제임스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어린 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이 완벽한 가정이 무너질까봐, 딸이 상처받을까봐, 아내가 실망할까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제임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재능 있는 딸을 둔 아버지로서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따라왔습니다. 제임스의 보호 본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 본능은 건강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아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제임스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낙오되는 곳이었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도태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두려움을 가족은 겪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욱 강해져야 했고, 더욱 성공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이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서서히 왜곡되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가족이 홀로 남겨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보호가 소유로 바뀌었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롤링힐스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임스가 느꼈던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한 가정의 가장.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 홀로 남겨질 가족이 안쓰럽다는 것. 자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착각. 함께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왜곡된 결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그 끔찍하도록 비뚤어진 보호 본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그 사랑의 무게가 더욱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제임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치과 운영 상황이나 가족 근황을 주고받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불현듯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드네. 친구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치과 원장이 무슨 힘든 일이 있냐며 농담조로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제임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심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모임에서 한 선배와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버티기가 쉽지 않네요. 선배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다고, 제임스 정도면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제임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체면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약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상담실에 가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26년간 완벽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독서를 해보기도 하고,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임스가 힘들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격려의 말만 건넸습니다. 성공한 제임스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인 사회의 특성상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조용히 해결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였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신호들은 계속 무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말은 전해졌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이 제임스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마지막 신호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무시당한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임스가 보낸 마지막 신호들이 공허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요일 오후가 왔습니다. 오후 4시 17분, 경찰이 세인트 아이브스 컨트리 클럽의 고급 주택에서 새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최와 그의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공동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임스 최 원장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6년간 스와니에서 성실하게 치과를 운영해온 모범적인 의사였습니다. 청년회의소와 민주평통에서 활동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탄식도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긴급 상담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추모할 것입니다. 치과 직원들도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금요일까지 일하던 원장님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떠날 때도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찰 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독 사건으로 추정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강도나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남긴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삶을 마감하려 한다. 홀로 남겨질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이민자 삶, 26년간의 치과 운영, 완벽하려고 애쓴 세월, 체면과 기대의 무게, 그리고 왜곡된 사랑까지.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치과 환자들도 왔고 딸의 학교 친구들도 왔습니다. 바이올린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며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제임스의 일생이 되돌아 보여졌습니다. 이미 온 고등학생 시절부터 치과대학 졸업, 개업, 그리고 가정을 꾸린 이야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완벽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질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제임스가 보낸 신호들을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요즘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한인 사회의 체면 문화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도움 요청을 막지는 않았을까요? 성공한 사람은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비극을 키우지는 않았을까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롤링힐스의 보석상 사건,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들. 모두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던 이민자 가정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정신건강 치료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CDC 통계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문화적 편견과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격려로만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임스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담긴 힘들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